이번 수업 시간에는 서진의 대통령과 순망을 다룹니다. 첫 번째, 서진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정책과 정치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룹니다. 두 번째, 서진의 붕괴 과정을 살펴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사마의의 무덤입니다. 제가 2014년에 낙양에 두 번째로 갔을 때 택시 운전사에게 사마의 무덤을 가자고 했더니 저기 보이는 게 사마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황토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사마이가 생전에 황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보존 상태도 좀 그러네요. 이 사마이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마이가 바로 서진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을 처음 세웠던, 서진을 건국한 인물은 사마의의 손자였던 사마염이었지만 실제로 건국 서진을 세운 거나 다름없는 것은 사마의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얼마 안 돼서 망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지금 아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249조 고평릉의 사변을 일으켜 조씨 일족들로부터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마이의 자는 중달이고 본족은 한해군 온현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한대의 태수 경종종의 벼슬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다지 잘 나가는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의는 권모술수를 잘 알고 군사를 맡고 있는 데다가 조비 위문제죠. 명제, 3명의 황제 혹은 황제급 인물들을 받들었습니다. 조조는 사마의가 난고의 상의 성격이 시기가 많고 잔인해서 그다지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난고의 상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얼굴은 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배반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비, 즉 문제와 조의 명제는 사마의를 대단히 신임했습니다. 사마의는 명제 때 관중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축한의 침입을 막아내서 공적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238년 공소년을 원정했습니다. 요동에 활거하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헌제 초 공손탁이 요동에 자리 잡은 이후 공소년까지 50여 년 동안 공손씨 집단이 요동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공소년은 스스로 연왕이라 자칭하고 선비인을 이끌고 북방지역을 침입하곤 했으므로 명제는 사마이에게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사마이는 양평에서 공소년을 죽이고 요동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239년 명제가 죽고 아들 제왕방이 즉위했는데 이때 8살이었습니다. 이때 사마이와 대전군 조상이 유조, 즉 유서에 해당하는 조서를 받고 공동으로 섭정을 맡아서 황제를 보필했습니다. 원래 명제가 병중에 있을 때 본래 연왕우와 조상 등에게 정치를 돕도록 하고 사마이에게는 요동으로부터 관중으로 가서 주둔해서 촉한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명제가 죽을 때 근신인 유방 손자에게 현혹돼서 연왕우와 조조를 파면하고 사마의와 조상에게 공동으로 섭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상의 인물은 재주가 평범하고 사치를 좋아했으나 무림들과 접근하기를 좋아하여 당시의 명사인 하안, 등양, 이승, 정밀 등도 그에게 중용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마이는 조상이 나이가 젊고 해서 마음을 놓았으나 그 후 조상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군권을 박탈했습니다. 사마이는 조상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병을 일컫고 집에 돌아와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사마사에게 친위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도록 하여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상은 병을 일컫고 집으로 돌아간 사마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 이승을 보내 사마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사마의는 이승이 병문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말했습니다. 이승은 조상의 첩자임이 틀림없다. 이 기회에 꾀병을 불어 이승을 감쪽같이 쏘고야 한다. 사마이는 진즉 중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병상에 엎드려 있다가 이승이 들어오자 두 하녀로 하여금 몸을 부추기게 하여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이승이 병문안에
인사말을 하자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사마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하녀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사마이는 그 죽을 훌쩍훌쩍 마시면서 병상의 마룻바닥까지 줄줄 흘리고 아무 말도 없이 병상 옆으로 누운 채 고통스러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며칠 못 살 것 같이 다 죽어가는 연기를 했습니다. 병상을 무대로 한 사마의의 영국은 이승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도 남았습니다. 이승은 돌아가서 조상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마공의 병은 이미 깊어 정신상태도 이상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세상을 뜰 것입니다. 이승의 보고를 들은 조상은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사마이는 좋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84년 겨울 새해를 맞이한 조상은 황제 조방을 따라 낙양 남쪽에 있는 고평릉에 나아갔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마이는 비밀리에 조기에 두었던 결사대 3,000명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낙양을 제압하고 이어서 낙수와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한 다음 조선의 죄를 고발하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사마이의 쿠데타는 성공하여 조상의 군사지휘권을 사마의에게 넘겨야 됐습니다. 조상과 조상의 가족의 일당은 얼마 후 전부 제거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역사상 고평사변 혹은 고평릉 정변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변을 계기로 위나라의 정치적 실권은 사실상 사마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사마이가 71세에 죽긴 했지만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가 그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위나라 중심과 장군들이 몇 차례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14년 22세의 황제 조방도 폐위되고 그 대신 14살의 조모가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습니다. 사마사가 죽으면 그의 동생 사마소가 승상이 되어 정권을 장악을 하자 황제 따위는 무시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을 빼앗을 야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요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청룡은 우물에 빠지고 저쪽 황룡은 우물에서 나왔다. 어렸던 황제 조모도 이제는 약관의 나이에 가까워지자 사마소가 제멋대로 정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분통이 더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모는 청룡, 황룡의 동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 잠룡시 행수를 지어 그의 울적한 심사를 토로하였습니다. 불쌍한 청룡은 우물 밖에 갇혀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없구나. 심지어 미꾸라지나 뱀장어까지도 무시하며 청룡 앞에서 잘난 척 날뛰고 있구나. 불쌍한 청룡아, 내 처지가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단 말이냐. 조모가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즉시 사마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화가 난 사마소는 얼마 후 자신을 진공이라 일컫고 옛 제도에 따라 최고의 예우를 내리도록 황제 조모를 협박했습니다. 이는 사마소가 찬탈하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모는 사마소의 기세가 날로 든든해지는 것을 보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를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모는 상서 왕경과 두 대신 왕침 왕업을 불러들여 평소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경들도 잘 알다시피 사마소의 속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미련 없이 최후의 일절을 벌일 작정이오. 이 말을 들은 왕경은 조모에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간언했으나 왕침과 왕업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조모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황색 비단에 쓴 조서를 꺼내놓고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소. 죽음 따위도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소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켰던 왕침과 왕업은 조모의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사마소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미주 조모는 사마소를 치기 위해 궁중의 수비병 수백 명과 하인, 급사 등을 총동원했으나 미처 사마소를 발견하기도 전에 사마소의 일당인 가충이 이끌고 오는 군사와 마주쳐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충의 부하 성재가 창을 빼어 조모를 찌르자 조모는 중상을 입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젊은 미주 조모는 죽었지만 사마이의 마음은 길 가는 행일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그의 말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사마소는 자신의 횡포가 너무 지나쳤다는 가책을 느끼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이 불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둥 그럴듯한 자기 비판하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제를 죽인 범인을 체포하기로 하였으나 신복인 가충을 희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성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일족을 멸하였습니다. 물론 성제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성제는 사마소에게 입에 닿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으나 사마소는 어쨌든 성제를 처형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소가 했던 이런 나쁜 짓은 소문이 금세 퍼졌고 사마의의 영국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사마소는 황제가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살인 조조의 손자 조환을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260년에 있었던 일인데 위나라는 사실상 사마시아에게 뺏겼고 조씨 일가도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면 국풍과한인법을 만들었던 진군의 아들 진태는 이때 사마소와 가충에게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일족들은 서진 건국기 이후 완전히 주류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때 진태가 물론 군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마소와 상대로 일전을 벌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265년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조환을 협박해서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결국 위나라는 조비가 후한의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은 후 46년 만에 똑같은 형태로 사마씨한테 국가를 뺏기게 됩니다. 즉위한 사마염 즉 서진의 무죄는 오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오나라는 4대 황제였던 소노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력이 기울게 됩니다. 우주 소노는 더불어서 정치를 행하지 않고 오로지 영토 확장만을 고집했습니다. 어느 때 그는 방술사를 불러 천하를 차지할 시기에 대해서 점을 치도록 명하였습니다. 점을 친 방술사는 경자년에 청계차를 타고 낙양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자년은 이때로부터 16년 후입니다. 청계차는 푸른 색깔의 뚜껑을 덮은 수레인데 옛날에 황태자, 황자, 왕이 타던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내용은 소노가 청계차를 타고 항복하러 낙양에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주 손주는 그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즉 경자년에 자신이 천자가 되어 화려한 행렬을 앞세우고 위풍도 당당히 낙양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더욱 기고만장했습니다. 우주 손주는 여러 장군들의 계략을 받아들여 진나라 국경을 침입했습니다. 육손의 아들 육항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소노는 육항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나라가 국경을 침범하자 진나라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명실공히 천하를 제패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장군 양호로 하여금 형주 일대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나라에서는 육항에게 군대 지휘를 맡겼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진나라와 오나라 국경인 양양에서 대치하였습니다. 양호와 육항은 둘 다 만만찮은 명장으로 서로 간의 소식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나라의 육항은 양호에게 술을 보냈습니다. 양호는 기뻐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술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육항이 병에 걸리자 이번에는 양호가 조제약을 보내었습니다. 육항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즉석에서 마셨습니다. 좌우의 부하들이 적국에서 보내온 약을 마시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육항은 양호는 그렇게 사람을 독살한 야비한 사람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나라의 장군 양호는 오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에서도 더불어서 백성들을 대하니 오나라 사람들도 그를 잘 따랐습니다. 전투를 벌일 때는 애당초 그 시간과 날짜를 통보하여 정정당당히 싸우고 절대로 기습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나라 육항도 국경의 모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각 부대는 각각 담당 구역을 굳게 지킬 것이며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일을 일으키지 마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얼마 후 오나라 명장 육항이 병으로 죽자 진나라 장군 양호는 오나라 공략을 주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중신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양호는 탄식해서 말했습니다.
천안을 차지하는 일은 10중 8구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를 잃게 되다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러나 두의 장하 두 사람만은 양호의 뜻에 찬성했습니다. 그 후 양호는 병에 걸렸으나 여전히 오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본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동몽을 이끌고 직접 황제에게 주청을 드렸습니다. 황제는 마침내 오나라 정복의 뜻을 굳히고 양호는 병이 들었지만 술에 누워서라도 출전하여 여러 장군들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호는 오나라를 정복하는 데는 신이 출진하지 않더라도 아무 근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이 근심하는 것은 오나라를 평정한 이후 폐하의 성녀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당대 명장 양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제는 두해를 진년대 장군에 임명하여 형주의 군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오주 소노는 포악과 난행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주연을 베풀어 술이 곤드레만들에 취해서 신하들의 얼굴을 칼로 긁거나 눈동자를 후벼 파는 등 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그의 뜻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두해는 즉시 오나라 정복을 주청하였습니다. 이 주청문이 황제의 처소에 이르렀을 때 무제는 마침 장화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화가 바둑판을 밀치고 바둑알을 놓으며 황제에게 오나라 정복의 결단을 내리도록 재촉했습니다. 진무제는 마침내 오나라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나라에서 대군을 출동시켜 오나라 정복의 길에 올랐습니다. 두해는 강릉에서 출진하고 왕주는 파축으로부터 장강을 따라 내려가 오나라를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나라 군사는 장강의 모래톱 요처마다 쇠사슬을 강을 가로질러 둘러쳐서 배의 운행을 차단시키고 또 비밀리에 한길 길이의 송곳을 강 가운데 빽빽히 꽂아 군함의 진격을 방해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서진의 군대가 돌파하기 어려운데 서진의 장군 왕주는 길이가 100여 부에 이르는 큰 뗏목 수십 개를 만들어 그 위에 풀을 묶어 허수아비를 만들어 갑옷을 입혀 삿대를 쥐게 하고 수영에 익숙한 병사들을 태워 맨 앞에 서서 송곳과 부딪히면 그 송곳과 뗏목을 잡아매고 병사는 헤엄쳐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송곳은 뗏목에 휩쓸려 뗏목과 함께 흘러내려가 버렸습니다. 왕주는 또 큰 횃불을 만들어 거기에 참기름을 적셔 둘러친 쇠사슬을 닥치는 대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작전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곧바로 강 언덕에 착륙하여 먼저 장강 상류지방의 여러 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진나라 장수 두해는 또 그의 장군 주지 등에게 기습부대를 거느리고 야함을 튼타 장강을 건너 오나라 진영을 급습하도록 했습니다. 오나라 장수들은 그들이 쳐놓은 쇠사슬과 송곳 때문에 진나라 군사가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오나라 군사들은 북쪽에서 온 진나라 군사는 장강을 날아서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놀라며 겁을 내고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두해는 일부 군사를 나누어 왕준의 군사와 함께 무창을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습니다. 무창을 함락한 두해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 후에 작전을 의논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들은 이 정도에서 이번 작전을 끝내고 장강의 물이 적어지는 내년 겨울을 기다려 다시 오나라를 공략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으나 두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있다. 예컨대 칼로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아서 처음 힘을 들여서 두서너 마디를 쪼개면 그 뒤로는 별 힘을 안 들여 저절로 쪼개지기 마련이다.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바야흐로 파죽지세에 있다. 여기서 유명한 파죽지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격을 결심한 두해는 각 부정들에게 전략을 하달하여 즉시 오나라 수도 건업을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총사령관이었던 두해는 서진 무제의 명령을 받고 직접 오나라 수도 건업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종종로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 군도를 평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 왕준이 건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왕준의 8만 군사들은 장강의 배를 띄어 진영을 갖추니 그 길이가 10여 리에 달했습니다. 한 4-5km 정도 됐다는 말이죠. 일제히 힘도수 올려 쏘살같이 달려 건업에 육박했습니다. 건업에 상륙한 왕준의 군사들은 큰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오나라 최후의 모르 석도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나라는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주선원은 할 수 없이 손을 뒤로 묶고 얼굴만 들이댄 채 관을 수레에 싣고 왕조는 군문 앞에 나와서 항복함으로써 오나라는 4대 52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진나라는 무제 사마염이 위나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후 15년이 되는 280년 위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중국은 다시 재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모두 156년 존속하였는데 전반 52년 동안은 수도를 낙양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서진이라고 하고 후반 104년은 수도를 건강에 두었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어서 통일했던 서진 무제는 진시황제나 후세의 수문제 등처럼 통일 이후에 여러가지 통일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개혁 정책은 그다지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사마염은 성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등 어진 정사를 벌이려고 했습니다. 주기초 진상품이었던 치두구라고 하는 것은 꽝에 머리털로 짠 고가의 가죽옷입니다. 이 치두구를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대전 앞에서 불태워 없앰으로써 검소한 기품을 솔선수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치와 방종이 흘러서 1만 명에 가까운 미녀들을 후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총 인구가 대략 16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1600명 중 한 명을 후궁에 불러들인 거죠. 만약에 남녀 성비가 1대1이라고 하면은 800명 중 1명, 성인 여성들 중이라고 하면은 400명 중 1명, 또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은 100명에서 200명 중 1명을 궁중에 불러들여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은 그 혼자 독점한 여성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황제 자신도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매일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양이 발길을 멈추는 곳에 후궁 처소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후궁들은 확률 1만 분의 1의 황제의 충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처소 문 앞에 댄잎을 꽂고 길거리에는 소금물을 뿌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는 양이 댄잎과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녀를 구하는 일에 열을 올렸고 또 관리들은 이를 미끼로 백성들을 쥐어짜는 바람에 도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도 황제의 음탕과 후사의 뒤질세라 경쟁을 벌이니 지배 계급 전체가 부패한 생활에 젖어들었습니다. 승상 하증은 하루에 1만 전을 들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살인 사내 진리 앞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짜증을 부렸고 그의 아들 하소도 하루에 2만 전을 들여 오로지 먹는 일에 불을 과시했습니다. 하씨부자의 호소한 생활도 유명했지만 무제의 사위 왕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무제가 왕제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비단과 보석으로 몸을 장식한 수많은 하녀들이 진기한 유리 그릇에 담은 산의 진미를 부지런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취상 가운데 구이 요리로 된 돼지고기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습니다. 무제의 눈에도 그 고기가 무척 먹음직스러워 한 점 시식해보니 무제는 일찍이 맛본 적이 없는 기막힌 맛이었습니다. 무제는 그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고기의 맛이 이처럼 훌륭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제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사람의 젖으로 기른 돼지고기입니다. 왕제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왕제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왕제보다도 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숭입니다. 석숭과 왕계 두 사람은 마치 무슨 경주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겨루었습니다. 이는 부패해버린 서진시대 지배층의 전형이며 그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계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메가당을 사용해서 식기를 씻었습니다. 그러자 석숭은 뒤질세라 섭 대신 백납을 사용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메가당과 백납으로 당시 아주 비싼 건데 이런 걸로 뭐 접시 닦기라든지 그런 데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기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왕계는 석숭을 제압하기 위해 자색 비단으로 20km 더 둘러찰 수 있는 큰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석숭은 왕계가 사용한 비단보다 훨씬 더 비싼 비단으로 25km를 둘러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비단도 비쌌는데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정근대 시대에 화학염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라색 염료로 유명한 게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에서는 그 지역에서 사는 조개에서 액을 빼내서 보라색을 만들었는데 이 보라색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만이 이 보라색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도 그리스어로는 자색, 보라색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라색의 사람들, 보라색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비단이 20kg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 진짜 엄청난 부자였다는 뜻이죠. 그들의 경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숭이 향료의 열매로 방의 벽을 바르자 왕개는 적석지로 담을 발라 맞섰습니다. 적석지는 피륙의 물감이나 인쇄 잉크의 원료라고 하는데 지금은 화학약품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물감이 싸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천연의 자료에서 과일이라든지 향료나 그런 식물에서 이런 색깔을 천연 색깔을 내는 이런 염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은 둘 다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순과 왕개의 사치 싸움은 수도 낙양의 파다에서 누가 이기냐를 두고 내기를 거는 사람도 있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개가 석순에게 한 걸음 뒤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왕개가 열세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무제는 다윗이 왕개를 후원하기 위해서 2자가 넘는 산호수를 왕개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왕개는 득이양양하여 석숭을 초대하여 그 산호수를 자랑삼아 구경시켰습니다. 그러나 석숭은 코웃음을 치더니 쇠 막대기로 산호수를 내리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왕개가 사색이 되어 노발대발합니다. 황제가 하사한 혹은 빌려준 산호수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석숭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건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석숭은 그 자리에서 하인을 시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산호수 전부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산호수를 본 왕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높이 3-4척이 되는 산호수가 6-7개 있었고 그 모두가 눈길을 끄는 훌륭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들 물건에 비하면 황제가 왕개에게 보낸 산호수 따위는 보잘것없는 물건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석숭은 왕개에게 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개는 그저 어안이 봉봉할 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숭과 왕개가 이런 부를 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대대로 관료나 대지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이러한 지방부족들의 자제들을 구둥구둥으로 나누고 모든 관리는 고아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임명했습니다. 일단 관직이 나가기만 하면 직위에 어쨌든 간에 그에 해당하는 넓은 토지가 수여되고 세금은 면제되었습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납세와 부역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권 지배층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지배층은 모두 창두, 가동, 노비라는 이름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노예나 혹은 반노예나 같았습니다. 석숭의 집에는 창두 800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집은 모두 고래등 같은 누각이 질비하게 이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농민의 피와 땀이고 여러 노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약갑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서 경작한 소작인들을 쥐어짠 것 불가하니까요. 석숭은 형조자사로 재임하고 있을 무렵 상인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짐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강도들 석숭과 왕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왕개가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여성 악사를 시켜 피리를 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연주하던 중 한 소조를 건너뛰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왕개는 즉석해서 그 여성 악사를 끌어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석숭은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일 때 미녀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여 그 손님이 술을 다 마시지 못하면 그 미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때 손님이 술을 마실 줄 몰라 세 사람의 미녀를 거듭 죽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전하말기 조정의 권력자 나중에 황제가 되는 왕망은 그의 아들이 노비 한 사람을 죽이자 자결하도록 하여 그 죄를 받도록 하였고 후한 초기에는 노비 해방령을 내려 노비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비를 살상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취하는 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지배층들은 노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제멋대로 죽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배층의 부패는 왕공 대신들의 물질적인 사치뿐만 아니라 그들 자제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어 당시 귀족 자제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무의도식하면서 사치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은 무지하다 사마충이었습니다. 사마충은 궁중에서 자라 세상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쌀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을 것이지 왜 죽는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말입니다. 해제는 즉 사마충이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을 표절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태자 사마충 즉 서진의 해제입니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을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제거하려고 했던 공화파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 날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짜뉴스죠. 쌀이 없으면 고기라도 먹을 것이지 왜 죽는단 말이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로 진주했던 하지 중장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진의 지배층의 횡포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서진의 지배층을 일본 학자들은 귀족이라고 하는데 귀족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문벌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문벌 사회입니다. 배수라고 하는 사람은 5등작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신하들에게 공, 후, 백자, 남이라고 하는 자귀를 주도록 한 거죠. 이 신하들에게 원래 이전에는 관리들 중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후에 봉해지게 됐습니다. 공은 황제가 되기 위해 찬탈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자귀였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위공 그리고 사마소가 진공이 되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자귀도 신하들한테 주게 되는데 아마도 이 배수를 비롯한 서진의 지배층들은 춘추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경대부가 되면은 이런 자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종의 공건영주가 되어서 지방의 대토지뿐만 아니라 국가로든 이런 시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등작제는 얼마 후에 없어졌다라고 합니다만 이 5등작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들이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특권을 황제와 분점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품관인법을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품관인법의 폐해입니다. 위 문제초년에 국품중종의 법을 정했는데 국문에 소중정을 설치하고 주에 대중정을 설치하여 소중정에서 인재를 품평하고 등급을 매겨 대중정에게 올리고 대중정이 사실을 조사하여 사도에 올리고 사도가 다시 조사한 후 상서에 보내 뽑아 등용하도록 했다. 이는 진군이 건의한 바였다. 그러나 위 무제 때 하기가 상소를 올려 이제 국가가 막 일을 시작하는 때이므로 사람을 씀에 있어서 그 근본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고 이런 까닭에 각각 자신과 같은 무리를 끌어들였습니다. 마땅히 먼저 향내에서 조사하여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차례에 따라 서로 넘어서는 것이 없도록 하면 현명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앞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두서도 역시 상소를 올려 마땅히 주군에서 인재를 조사하되 반드시 내 과목을 시험 봐서 뽑으면 모두 일에 효과가 있을 것이니 그런 뒤에 살펴 등용하여 공부로 불러오십시오. 라고 간언하였다. 이들은 또한 진군에 앞서 있었던 자들이었다. 대개 한나라 이래로 본래 효럼으로 찰거되는 것을 사인이 벼슬을 처음 시작하는 길로 삼았으나 세월이 오래 지나고 폐단이 생기게 되자 권세와 이익에 연주를 되어 외람된 바가 더욱 심해졌다. 그러므로 학위 등은 먼저 그 근원을 깨끗이 하여 오로지 향리 품평에 중점을 둬 그 평소의 행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진군은 다시 그 법을 치밀하게 하고 차등을 두었으니 진실로 관리가 될 제목을 따지고 정하는 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하고 오래지 않아 하후연이 이미 중종이 인재를 등용하는 권한에 관여한다고 말하였다. 진나라 때 위관 역시 위나라는 상난을 겪은 뒤라 사람들이 떠돌아다녀 상세하게 조사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 법을 만들어서 거칠게나마 한때에 인재 선발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업의 청의가 자기에 구애받지 않아 표품을 가하는 바가 충분히 권한만 했으므로 오히려 향론의 여풍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드디어
가문의 자제를 헤아려 등급을 정하니 오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로써 법이 만들어지고 폐단이 생겨 9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더욱 어지러워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중략. 중략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나마 국풍중정제 국풍관입법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등용하고 물러나게 하는 권한을 아래에 맡겨놓았으니 어찌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진무제가 공자로 있을 때 상국의 아들로 등급을 받게 되어 향리에 감히 그와 비교될 만한 무리가 없자 12군의 중정들이 모두 종목을 들어 함께 청구하였다. 유변은 처음 태학에 들어가서 경서를 시험쳐 마땅히 사품이 되어야 했는데 대리 방문이 그에게 황지 한 술의 분량을 쓰게 시키려 할 때 유변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자 방문은 노하여 중정에게 말을 했고 유변은 결국 물러나 상서령사로 격하되었다. 중략. 이 당시 중정이 등급을 매기는 바에 높고 낮음이 모두 개인적인 뜻으로 경중을 헤아린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작이 상소하여 구품에 따라 인재를 구하는 데에는 오직 중정에게만 물으니 상품에 있는 자는 공유의 아들이 아니면 곧 현재 벼슬 하고 있는 이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유의도 역시 상소를 올려 높고 낮음이 마음대로이고 영역이 손 안에 있으니 마음을 쓰는 것이 100가지 모습이고 구하는 것이 10,000가지입니다. 라고 간언했다. 이것은 구품의 묵은패단이 상소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로 이른바 높은 등급에는 한문이 없고 낮은 등급에는 세족이 없다는 것이다. 공문이나 화벌은 대대로 미치는 영화가 있고 서성이나 함유는 조금도 나아갈 길이 없어 인재성발의 패단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그러나 위진에서 남북조에 이르는 300~400년 동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니 대개 당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바로 중정이가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어서 각자 스스로 자기 집안을 돌보며 본디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제왕으로부터 사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래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조익의 22사 차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송서 운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가 있는데 한말상난, 위무시기, 군중창졸, 권립구품, 개이, 논인재우열, 비위세족고비, 인차상연, 수위성법, 자위지진, 막지능계, 주도군정, 이제품인, 이거세인재, 승강개과, 도의, 빈자세자, 용상문가, 도정속사, 짐작시의, 품목소다, 수사부앙, 유의소운, 하품무고문, 상품무천족, 자야, 세월천위, 사풍전독, 번걸의관, 막비이품, 자차이환, 수성비서, 주한지도, 이우역우, 대예참차, 용성등급, 위진일의 이귀역천, 사서지과, 교연유변. 어려운 글자이죠. 사실 이 구품관입법은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료를 보고 이게 구품중정제인지 즉 구품관입법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번역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말의 큰 어지러움 속에서 위나라의 무제 조조가 새로운 기반을 닦아서 전람 중에 갑자기 관료가 될 인물을 구품으로 나누는 제도를 만들고 가문의 높낮이로서 인재 우열을 따지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확고한 제도가 되었다. 이 제도는 위나라로부터 진나라까지 변함없이 답습되어 주와 군의 중정이 재능으로서 인물을 구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세상의 인재들은 이를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사람들은 단지 가문의 내력에 의지하여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중정들도 속된 사인들로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세대에 따라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의는 낮은 품에는 가문 좋은 사람이 없고 높은 품에는 집안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다. 세월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러한 풍조가 더욱 심해졌다. 대체로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중정에게 이 품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고 그 아래 등급을 받으면 결국 비천한 서민이 되고 말았다. 주나라와 한나라에서는 지혜로운 이에게 어리석은 일을 부리도록 하여 아주 낮은 지위의 노복도 제각각 능력대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위나라와 진나라 이후에는 귀한 이에게 천한 일을 부리게 하였으므로 고귀한 사족과 미천한 서족이 확연히 나뉘어져 버렸다. 이 보시게 된 게 국품관인법 폐해입니다. 국품관인법은 서진시대보다 앞선 삼국시대 위나라 조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부상선 진군이 만들었는데 원래 그 전에 향거리선제에서는 군급 행정구역인 군대수와 국상이 그 지역에 있는 인물들을 중앙에 청구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 장관이 인재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국품관인법은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정, 소중정이 되어서 해당 지역의 인물들을 평가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관직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고장 사람들을 평가하라고 했던 거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악용이 되어서 서로 가장 좋은 기준이 가문의 등급,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어떤 벼슬을 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유명한 유의가 했던 말이 있죠. 상품무한문, 하품무세조. 이 말은 지금의 말로 하면은 상품에는 무흑수저, 상품에는 흑수저가 없고 하품무세조, 하품에는 하품무금수저, 하품에는 금수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도 대충 느끼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흑수저들이 출세할 수 있도록 해서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로스쿨을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로스쿨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죠. 첫 번째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변호사 시험을 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어떤 로스쿨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로스쿨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로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입학할 때 커트라인 순서에 따라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100% 뽑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그 비서울대 출신을 뽑아야 되는 그 자리를 연대와 고대 출신들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도 원래 지방의 국립대 출신들이 지방 국립대에 있었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방 국립대에 있는 교수들은 합격률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소위 커트라인 높은 명문대 출신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지방대 출신들한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로스쿨 제도가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 로스쿨 자리를 채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로스쿨 대상이 됐던 학교를 평가를 할 때 변호사 출신 교수의 비율이라든지 건물, 시설들을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역대 사시합격자 수 통계로 내서 사시합격자 수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스쿨 선정 대학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전혀 안 돼 있었는데 기준을 바꾸게 돼서 서울대 법대가 가장 많은 TO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인등이 이제 이런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했던 겁니다. 이 국품관리법이 처음에 각각의 실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사시합격자 수, 이 시절로 말하면 역대에 벼슬했던 사람들 수와 그 벼슬했던 사람들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가문의 등급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벼슬에 오르지 못하면은 등용되지 못하거나 등용되더라도 낮은 관품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군기시정에 만든 통설에 따르면 이때 이제 향품이라고 해서 1품부터 9품까지 받게 되는데 자기가 받은 향품에서 4단계 밑에서부터 벼슬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4품을 받은 사람, 향품 4품을 받은 사람은 8품에서 시작을 하고 5품을 받은 사람은 9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품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대 연보국 같은 학자는 이게 아니다. 이건 몇 개의 예일 뿐이고 이런 4등급 낮춰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받은 향품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향품, 최고 관직이 됩니다. 그래서 2품을 받게 되면 2품까지 승진하고 5품을 받게 되면 5품까지 승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나가는 가문들은 고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단 미관 말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구품관인법의 폐해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벌도 돈으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고 이제는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주로 면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청탁을 받았던 사람들을 붙이는, 그래서 금수저나 은수저가 취직이 되고 흑수저들은 취직이 안 되는 이런 사회가 됐죠. 이런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에 청탁을 했던 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죠. 다 지금 우리나라 지배층들이 그 나물 그 밥이고 지들끼리 힘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지 말고 선고로 이런 거를 바꿔야죠. 이런 썩어빠진 문벌사회가 되어서 자기네들까지 잘해먹는, 그래서 금수저와 은수저, 아빠찬스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세상을 풍자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저항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중림칠연입니다. 중림칠연은 완적, 해강, 산도, 상수, 혹은 이거를 향수라고도 발음하죠. 유령, 완함, 왕릉 7사람을 말합니다. 완적은 중림칠연 한 사람으로서 갖가지 기행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청한, 보통의 눈으로 대하고 싫은 사람은 백안, 노려보는 눈으로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냉정히 대하는 것을 백안시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완적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완적은 바둑을 두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적은 그대로 바둑을 계속 두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술을 잔뜩 들이키고는 큰 소리를 울면서 붉은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상중에는 술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시 규범이었으나 완적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잔치에 나아가 실컷 고기와 술을 먹었습니다. 사마소가 있는 자리에서도 괜찮지 않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사회교의 하증이 분개하여 명공, 즉 사마이를 가리킵니다. 께서는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적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명공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 술과 고기를 마구 처먹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여 풍속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완적을 탄핵했습니다. 사마소는 완적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병중에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상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 라면서 완적을 두둔하게 됩니다. 완적은 무친의 장례뜻 조문은 해희를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백안으로 대했습니다. 해희가 몹시 섭섭하게 생각했으면 당연합니다. 그의 동생 해강이 이 소문을 듣고 술병과 검은고를 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완적이 청안으로 맞이했으면 말할 날이 없습니다. 해강도 중림칠연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입니다. 해강의 자는 수계아이고 초군 출신인데 우리나라 말기 명사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에 능하였고 회화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검은고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검은고 솜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강은 청년 시절 낙양 서쪽에 유람하여 그쪽 인물과 풍물에 취해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밤에는 화양정에 머물러 교교히 비치는 달과 반짝이는 별빛에 취하기도 하고 시정에 젖어 손가락으로 검은고를 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이미 울렸건만 그는 북소리조차 듣지 못했고 어느덧 밤이 셀 무렵에야 검은고를 치울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보니 꼿꼿한 자세로 선 채 조용히 자신이 타고 있는 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눈은 얼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도 검은고를 탈 줄 아십니까? 글쎄요, 조금 타는 신용은 합니다만 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연기에 넘치는 해강은 자신의 솜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노인의 솜씨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솜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까? 노인은 가슴까지 들이온 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루는 솜씨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비참한 곡인데도 지나치 완곡한 탐법을 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해강은 자신의 단점을 선뜻 지적해내는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청한다는 뜻으로 한국주 청했습니다. 노인은 해강에게 향을 피우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세를 바로잡은 다음 책상 다리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묵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태도로 검은고를 한 손가락으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검은고에서는 슬픔이 넘치는 곡이 울려 퍼지면서 마치 어두운 구름이 드리운 듯 그 슬픔이 가슴속을 찌르는 듯하고 이내 경쾌한 리듬으로 바뀌자 어두운 구름이 말끔히 거치고 밝은 달이 훤히 비치는 듯 듣는 사람에게 희망과 확신과 격려를 주는 듯한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은 아직도 검은고 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천변만화하는 멜로디를 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파도와 힘차게 밀려와 언덕을 세차게 밀어올리는 듯, 때로는 소곤소곤 속삭이는 듯, 그런가 하면 금세 슬픈 애조로 돌아와 가냘픈 여인의 눈물 어린 사연을 호소하는 듯, 멜로디는 화양정을 빠져나와 호수의 수면에 닿아 호수의 물마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오열하는 듯 하였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갑자기 딱 멎으며 해강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니 검은고 타기 전의 모습과 달리 두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생기 발랄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강은 깊이 감동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그 노인에게 신기에 가까운 검은고의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 곡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곡은 원래 광릉군 일대 전해 들어오는 산곡으로 광릉산이라고 불리는데 장사 섭정이 한해 간신 협루를 찔러 죽인 고사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검은고를 다루는 법이란 단순히 지법의 숙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곡의 내용, 하소연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곡 가운데 감정을 이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주자 자신이 감격에 젖음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던 해강이 다시 한번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였으나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해강의 광릉산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고대악곡은 해강의 이름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하기 어려운 기술로 점수를 따라고 했던 데 비해서 김연아 선수는 그 곡에 있는 내용을 완벽한 감정을 섞은 피겨스케이팅 연주로 금메달까지 땄었죠. 이걸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네요. 진짜 그 노래와 노래 내용에 만든 표정과 몸짓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위나라 말기 사마시 일족들이 국정을 장악하여 황제의 자리를 넘보자 불만을 품은 해강 완적은 산도, 향수, 완암, 왕용, 유영 등 등대 명사들과 어울려 중림에서 청담을 나누며 소위됐기 때문에 이들을 중림 7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젠시대 청담은 노자, 장자의 철학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때로는 허무주의 정책제를 띠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색채가 농후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림 7연은 나중에 사마시의 회유책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해방과 같은 고집장이들은 여전히 사마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해강은 그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시작과 회화에 몰두하고 그래도 일본이 풀리지 않으면 검은고를 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해강은 상기된 얼굴로 쇠붙이를 힘껏 두들기기로 했습니다. 검은고를 잘 타는 분이니 한낱 대장간의 대장장이로 변신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해강은 부르달군 쇠붙이를 두들기고 그의 친구 향수는 대장간의 풀무를 손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사마시의 신복인 종이가 찾아왔습니다. 종이는 해강의 학식과 명성을 사모하여 그와 교제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입니다. 해강은 종이가 온 뜻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방향무인한 태도로 쇠붙이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종이도 해강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그곳을 떠나려 하지 못했습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오래되자 삼지 못한 종이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해강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무엇을 보고 가는 거요? 종이가 획 돌아서면서 응수했습니다. 들을만한 소문을 듣고 왔다가 볼만한 것을 보고 가오. 불과 네 마디의 말이 오가내 지나지 않았지만 해강의 말투에는 자신의 차 있었고 종회의 말에는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마시는 완적과 해강을 자파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회유책을 썼습니다. 완적은 술과 익선스러운 말로 그때그때 위기를 무난히 모면했으나 해강은 끝까지 사마시 일파와 가시 돋친 말로 직설적으로 대결했기 때문에 드디어 살해되고 맙니다. 해강은 형장에서 검고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광릉사나
너는 이 후에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원통할 뿐이로다. 이렇게 해강은 4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행히도 광릉사는 사라지지 않고 그 곡조는 악사들 사이에서 계속 연주되었으며 900년 후 뜻있는 음악가에 의해서 신기비보 안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곡은 전하고 있지만 해강처럼 온 생애의 정열을 담아 신기에 가까운 광릉산을 탈주하는 사람은 그 후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해강은 자기 친구였던 산도와 의절합니다. 교제를 끊고 더 이상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해강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이었던 해소에게 내가 죽으면은 산도가 잘 걷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산도는 당시 고관에 있었는데 해강의 아들 해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덕분에 해소는 비서승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형제 해제를 위해서 목숨을 지켰습니다. 사마소가 자기 아버지 해강을 살해했으나 그 자신은 사마소의 손자 해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수를 갚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특히 아버지의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의 손자를 섬겨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잊고 사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중국인들의 마인드에서는 말입니다. 이어서 종실제왕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황제의 세 가지 덕목은 시기, 질투, 독점, 즉 권력의 독점, 그리고 무책임,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진무제 사마염은 이 가운데에서 독점, 즉 권력의 독점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마시 일족들과 나누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무제 사마염은 즉위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위나라가 망하게 됐을까? 우리 사마시가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무제 사마염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씨 일족들은 형제들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황제들이 같은 가까운 일족들을 전부 다 멀리하고 권력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핍박을 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사마씨가 정병을 일으켰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씨 일족이 없었던 이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씨는 주변에 황실 일족들을 도울 수 있는 사마씨들한테 권력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조조가 후계자를 정할 때 당시 큰아들이었던 조비 대신에 셋째 아들이었던 조식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후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원소와 유표가 첫째 아들이 아닌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전부 다 망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조를 설득을 했고, 조비도 가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효자인 것처럼 조조 앞에 가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비가 후계자가 되는데, 조조가 죽었을 때 조비의 동생이었던 조창이 당시 우한선비를 공격을 하고 있다가 10여만 대군을 이끌고 업에 찾아와서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삼국지 기록에 의하면은 조조가 살아생전에 조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군대를 가지고 형으로부터 위왕의 자리를 뺏어서 자기가 나중에 천자가 되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대신들이 뜯어 말리는 바람에 멍청한 조창은 군대를 형한테 넘겨버리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귀양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비는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정책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조법이라고 해서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원칙이나 법률을 후손들이 황제들이 바꾸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를 다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식어라고 해서 덕성을 보지 않고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인재 선거 방식을 구품만이고 구품중정제라고 해서 179도 획 바꿔버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조가 처음에 연주목이 됐던 게 출세의 지름길이었는데, 그때 조조를 연주목에 추대했던 포신의 아들 포후음을 나중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간언을 듣지도 않고도 죽여버리는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자기 동생들이 경쟁자였기 때문에 동생들을 박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동생들을 왕에 봉했지만
살만하면은 여러 지역으로 계속 옮겼습니다. 한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여러 군데로 뺑뺑이를 돌렸죠. 그러면서 계속 박해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나라 시대 때 큰 벼슬을 했던 사람들, 조진 같은 사람은 원래 조씨가 아니라 원래 성이 달랐던 사람인데 양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진의 아들 조상이 명제가 죽고 제왕방이 즉위했을 때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조씨 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염은 이와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실 제왕들한테 여러 가지 특권을 주게 돼요. 원래 황제에 가까운 일족들은 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왕, 종실 제왕이라고 부르게 되죠. 왕에 봉하긴 하지만 이들을 왕국으로 가게 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마염은 이들에게 사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국의 규모에 따라서 대국은 시급 2만호를 주고 3군 5,000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국은 시급 1만호를 주고 2군 즉 3,000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국은 5,000호를 주고 1군 즉 1,500명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자기 왕국에서 왕이 개인적으로 거느릴 수 있는 군인들 숫자였습니다. 이런 사병들을 거느려서 나중에 고평사병처럼 사마씨가 아닌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황실 일족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7명의 왕이 265년에 분봉이 되었고 이들은 급의 규모에 따라서 1,500명,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시급에 있는 왕국의 문무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됩니다. 5조 7구에 난 이후에 한나라는 제후왕국들이 임명할 수 있는 관리의 숫자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줄여버리고 중앙관리에서 왕국의 관리를 임명해서 파견했던 데 비해서 정반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군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의 무력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한 병력을 지휘하지 못하고 인재 청거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군, 규모가 큰 군에는 무관 100여 명, 작은 군에는 50명만 남깁니다. 사실 이 조치는 주와 군의 지방군을 삭방하는 조치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시죠. 큰 군에서 있는 무관이 100명 정도인데 제후왕은 5,000명에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가 진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팔왕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종실 제왕들을 중앙의 고관이나 지방관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방의 자사나 도독으로 임명해서 지방군을 지휘하게 되고 중앙에 있는 금군의 장군이나 교위 등에 임명돼서 여전히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지휘했던 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이것도 팔왕의 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위나라 때까지는 이 종실 제왕들을 지방이나 중앙에 있는 관직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예가 후한 광무제 시대 때 자기 아들 종평왕 창을 표기장군에 임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신하들이 뭐라고 하자 이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종실 제왕들한테 대개 3품 4품 이상의 고관 자리를 주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황제를 지키기는커녕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진이 팔왕의 난 때로 붕괴되고 마는데 그 이후에 동진 시대 때는 종실 제왕들이 권력을 갖고 전행을 했던 일이 좀 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씨, 사씨 같은 그런 문벌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조금 덜했고 동진 말년에 사마도자, 사마부자가 잠깐 전행을 하기도 했지만 좀 드문 경우였는데 이후 남북조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 있던 왕조가 종실 제왕들 형제들끼리의 고륙상쟁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은 당시 황제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특히 남조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네들의 권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믿을 거는 형제들밖에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족들을 중용했지만 뭐 2대 3대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멸하고도 맙니다. 이게 남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등의 강통
곽흠이 주장했던 사육론입니다. 사육론은 즉 이민족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흠의 사육론, 융족은 강하고 몹시 난폭하여 고대로부터 근심을 끼쳤습니다. 위나라 초기에 인구가 적었고 여러 군은 융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복종하고 있지만 만약 100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즉 흉노의 기병은 평양과 상당에서 사흘도 걸리지 않아 맹진으로 올 수 있고 북지 서하 태원 풍익 안정 상군을 회복하여 풍익을 충실히 하고 평양 이북의 재현에서 사형수를 모집하고 사마 3위의 병사 4만가를 강제로 이주하여 여기에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융이 중마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평양, 홍농, 미군, 경주, 상당의 자포를 점차 밖으로 옮기고 사이의 출입과 방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선왕의 황복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만세의 계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명들을 잘 모르시는데 평양과 상당이라고 하는 두 군은 현재의 산소성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에서 서진의 수도였던 낙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지, 서하, 태원, 풍익, 안정, 상군 여기 중에서 태원을 비롯한 5개 군은 현재의 섬서성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당시에 강과 저라고 하는 티벳계 유목민들이 이 지역까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하라고 하는 지역은 하남, 하동, 한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업을 중심으로 한 세 지역입니다. 위군, 광종군 등등해서 이 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제대로 또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강충도 사육론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육론 원문은 좀 긴데 번역문만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의 첫 황제인 광무제 건무년간 즉 25년에서 56년에 마원에게 능소군에서 강해 반란을 토벌하도록 하고 잔당들은 관중을 옮겨 풍익군과 하동군의 빈 땅에서 화인 즉 중국인들과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그 종족들이 늘어나자 강성해진 힘을 믿고 한인들을 괴롭히며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후한말 혼란 속에서 관중은 피폐해졌습니다. 위나라가 처음 섰을 때 총나라와 다투었고 주변의 오랑캐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위나라의 무왕제 조조를 지칭합니다가 하우연에게 아귀, 천만 등 저의 반란을 토벌시켰습니다. 그 뒤 한중을 점령하고 무도의 종족들을 그 동쪽 진천으로 옮겨서 도적들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총나라 놈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의 통말의 임시적인 방편일 뿐 항구적인 이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략 병주의 호는 본래 흉노라는 포악한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전한 선제 때 추위와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나라가 다섯으로 쪼개졌다가 뒤에 다시 둘로 합쳐졌으나 결국 후한야대 자립이 불가능할 만큼 쇠퇴하여 변경 가까이에서 의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후한 건무년간에 남흉노의 선호가 다시 항복해오자 변경 밖으로 들어 사막 남쪽에 살게 하였는데 몇 세대가 지난 후 역시 자주 반란을 일으키니 하희 양건들이 등이 토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한말 헌제 중평년간에 황건적이 봉기하였을 때 흉노 병사들을 징발하자 그 무리들이 반발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선호 강거를 죽였습니다. 그 아들 어부라라고도 합니다. 는 후한의 도움을 청하여 반란군을 토벌한다고 하고서는 드디어 때마침 어지러진 상황을 틈타 조위 지역을 약탈하고 황하 이남까지 내려와 누락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재 건한년간에 흉노의 고관인 우현왕 거비에게 선후 호주천을 유인하도록 하고 그 부락을 6군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위나라 말 원제 하민년간 즉 264년에서 265년 즈음 한 부락이 너무 강해지자 그것을 셋수로 나누었고 진무제 태시 초 다시 넷으로 늘렸습니다. 이때 흉노 우두머리 유맹이 내란을 일으켜 바깥놈들과 연계하였고 근래에는 흉노의 일족인 학산의 변난이 고건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흉노의 5부락 무리들은 수만호에 이르러 인구가 서쪽의 오랑캐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생적으로 날랜 데다가 저나 강과 같은 오랑캐에 비하여 활과 말을 훨씬 잘 다룹니다. 만약 그들이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를 맞는다면 병주 지역이 위태로워집니다.
형양의 고구려도 본래 요수 동쪽의 병방밖에 살았는데 위나라 소재 정신연간 240에서 249년입니다. 유주자사 관구검이 그 반란 세력을 치고 옮겨온 잔당입니다. 처음 이주시켰을 때 수백 호였으나 지금 자손이 불어나 지금 수천 호이니 몇 대가 지나면 반드시 흥성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글에서는 흉노가 지금의 산서성 중부 지역에 거주하여 이제 위협한 세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통이 사용론을 만들어 올린 지 얼마 후에 실제로 흉노의 유연이 독립을 했고 그의 아들 유충시기에 서진의 수도 낙양을 점령해서 회제를 사로잡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서진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구려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천왕 시대 때 위나라와 싸워서 광구검이 보낸 군대에 완전히 수도까지 뺏기게 되죠. 이때 포로가 됐던 사람이 수백 호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수천 호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역문에는 호라고 되어 있는데 호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락 그럼 텐트라고 해서 유목민의 텐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유목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백 수천이 되는데 형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하남성의 성회 도청 소재지인 정주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제 형양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주에서 낙양으로 갈 때 몇 번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00년 전에 이 땅 어디에선가 고구려 사람들이 위나라와 진나라 사람들의 괄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구나. 근데 그 이후에 이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호조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조식은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제 호조지식 정남지호 세수 견삼필 면삼군 여급 차정 남위 호자 반수 기재변 군 혹 3분 지2 원자 3분 지1 이인 수종포 호 1필 원자 혹 1장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기외 정남 과전 50무 정녀 20무 차정남 반지 여즉 불과 남녀 연 16 이상지 62 정정 15 이하지 13 60 이상지 65 위 차정 12 이하 66 이상 위 노소 불사 원이 불과전자 수의미 호삼국 원자 오두 극 원자 수산전 128문 이 호조식에서 이걸 번역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를 평정한 뒤 중략 또 호 단위의 조세 규정 즉 호조지식을 정하였다. 남정이 있는 후는 매년 비단 3필과 고치솜 3근 여성과 차정남만으로 구성된 호는 그 반을 낸다. 변경 지역의 경우 3분의 1을 내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을 낸다. 중략 남자는 1인당 70무, 여자는 30무를 점전한다. 이 밖에 과전은 정남 50무, 정녀는 20무인데 차정남은 정남의 반이고 정녀가 아닌 여성들은 과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진의 호조식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주로 정남과 정남이 아닌 차정남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성인 남성들 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이 가장으로 있는 호는 매년 비단 3필 당시 한 필은 폭 약 53cm 길이 약 9.6m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치솜 3근 당시 한 근이 220g이었다고 하니까 660g을 바쳐야 되죠. 그리고 호주가 여성이거나 차정남인 경우 남은 13살에서 15살 그리고 61세에서 65세 남성인데 일때는 그 절반을 내고 변경 지역에는 3분의 2 그리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 그래서 당시 중원 지역과 변경 지역 등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1인당 70무, 여성은 30무씩 점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남이 50무, 정녀가 20무씩 과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전과 과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전은 이 당시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이고, 이 가운데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70무 정도의 토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50무 이상은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점전과 과전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점과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귀천에 따라 점전하는데 1품은 50경, 2품은 45경, 3품은 40경, 4품은 35경, 5품은 30경, 6품은 25경, 7품은 20경, 8품은 15경, 9품은 10경이다. 또한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무로 친속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선조와 후손 각 4대까지 미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도 그 부모와 자식에게도 혜택이 미친다. 중략.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는 의식객이나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정객에게 의무로 세액 면제 혜택을 주며 쓸 수 있다. 의식객은 6품 이상이면 3명, 7, 8품이면 2명, 9품과 황제의 가마권 등은 1명이다. 전객을 가져야만 할 경우 1, 2품은 50호, 3품은 10호, 4품은 7호, 5품은 5호, 6품은 3호, 7품은 2호, 8, 9품은 1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서 권 26 시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호조식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관리들이 관품에 따라서 점전, 아마도 소유의 개념이겠죠. 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품은 50경부터 시작을 해서 5경씩 차감하게 돼서 9품은 10경까지 점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1경은 원래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의 면적입니다. 전국시대부터 진난시대까지는 그랬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 적어도 질 수 있지만, 그래서 1품 관리는 50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겠죠. 그 다음에 2품은 45가구 등에서 최하품이었던 9품관도 10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큰 혜택이죠. 이거를 국가에서 노봉 대신에 토지를 주었는지 아니면은 품계에 따라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했는지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 해도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소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품 이상이면 3명의 소작인의 수확물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품에 따라서 친족들한테도 공짜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서진의 지배층들은 관리가 되면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면세 특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족들도 역시 관리에 임명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적 특권을 대물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가문에서 금수저가 나오고 은수저 가문에서 은수저가 나오는 그런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서진 무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진의 가장 큰 문제였지만 어차피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씨 자체도 이런 지배층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을 제거하고 재민지배체제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이어서 서진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의 붕괴는 후계자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진 무제 사마염의 아들 해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신하들도 후계자 문제 때문에 큰 골치였습니다. 어느 날 무제는 능운대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 군신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60고개를 넘었던 초부 위관이 옥자 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취한 척 하였으나 실제로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단무처럼 붉은 얼굴에 손을
하던 위관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폐하께 긴히 알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죄는 조용히 위관의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위관은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던 위관은 이윽고 손을 뻗쳐 옥자를 어루만지며 이 자리가 너무 과분합니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죄는 위관의 속뜻을 알아차리고서 점점 모르는 척하면서 경은 정말 취해버렸군요라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우국충정에 노신 위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잔치가 파한 후에도 줄곧 무죄의 기분은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무죄의 태자 충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볼 생각으로 동궁에서 잔치를 열고 대소신료들을 불러서 몇 개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봉해서 태자에게 보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자의 처소에 시험 문제가 보내졌으나 태자의 실력으로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태자합이었던 가난풍이 당황합니다. 가난풍은 황제와 대신들이 태자의 폐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정아버지 가충으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풍은 여기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시험 문제를 가져온 관리를 매수해서 시험 문제의 답을 모두 알아내어 그 답을 태자충이 베끼게 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무죄는 이 답안을 보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을 위관에게 보이자 위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황태자비 가난풍의 수완 덕분에 어리석은 황태자 사마충의 자리는 요지부동이 되었습니다. 296년 4월 무죄가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임박해 후사를 황후 양씨의 아버지 양준과 황족 사마량 두 사람에게 위탁하고자 이 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주에 있었던 사마량은 양준의 방해로 수도 낙양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결국 왕준이 홀로 후사를 위탁받았습니다. 양준이 사마량의 상경을 방해한 것은 자신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폐제 주기 후 종실제왕과 양준, 가후 이 3대 정치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가후와 양준의 충돌이었습니다. 가황후는 정치에 간섭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준의 억제로 뜻과 같이 못하였기 때문에 두 세력은 양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후는 제왕들의 힘을 이용해서 양준을 제압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연화망 량 무죄의 숙부입니다.는 예주의 군대를 감독하면서 허창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왕후는 그에게 군대를 일으켜 양준을 토벌하게 했으나 연화망 량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왕후는 다시 형주를 감독하는 초왕위와 모의하여 군대를 동원하게 했는데 초왕위가 기꺼이 허락하고 스스로 입조를 요구했습니다. 초왕위가 입종한 지 얼마 안 되어 양준과 그 무리들을 죽여서 죽은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고 양태우도 동시에 폐위되었습니다. 양준이 죽은 후 가왕후는 연화망 량을 태제로 임명하고 태보인 위관과 공동으로 권력을 잡게 했습니다. 얼마 후 연화망 량이 정권을 잡은 것이 도리어 가황후의 불만을 사게 되고 초왕위와 연화망 량 사이가 벌어지자 이에 가황후는 다시 초왕위를 이용해서 연화망 량과 위관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황후는 황제의 명령을 받지 않고 대신을 죽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초왕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장화, 배위, 가왕후의 오빠인 가모가 공동으로 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291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가황후의 수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파랑의 난이 시작합니다. 초왕위가 파랑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장하는 유하기도 하고 계략을 만들 줄 알아 당시에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왕후는 그가 후문망족이 아니므로 황제를 핍박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중용하였습니다. 장하는 국사에 대단히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왕후도 그를 존중하고 중용하였습니다. 배위, 가모도 모두 가왕후의 일당이었으나 현명한 재능을 가진 인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일을 잘 처리해서 조야가 7, 8년 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모가 가왕후의 과실에 대해 힘써 간하게 되자 가왕후는 이를 참지 못하게 되고 가모에 대한 신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99년 가모는 울분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가왕후는 가리낌 없이 더욱 음란하고 잔악하게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이 가황후 가난풍은 매우 음란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태의령 정거와 사통하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상자에 넣어 궁중으로 데려와 정을 통한 다음 대부분의 소년들을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간혹 아주 매력이 있고 마음에 드는 소년들이 있으면 값비싼 선물까지 주어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가황으로부터 희귀한 선물을 받아 들어갔던 소년들이 어쩌다가 이 선물을 훔친 것으로 오인당해서 심한 고문 끝에 마침내 가왕후와의 관계가 드러나서 더 이상 고문을 중단했다는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가왕후는 4명의 공주만 낳았을 뿐 황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가왕후는 그의 친정동생이 낳은 아들을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의복 밑에 짚을러 임신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거는 킹덤 1, 2에 나오는 중전, 어린 중전이 했던 거죠. 만약 가황후가 황자를 낳을 경우 친자식이 아닌 황태자 사마율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을 것이 뻔했습니다. 양씨의 천하는 1년밖에 이어지지 않았으나 가씨의 천하는 10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가황후가 뛰어난 정치적 수란을 발휘했기 때문이도 있고 가씨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자 휴를 폐위시키고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태자인 휴는 해제 비었던 사씨 소생으로 평소부터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태자는 어려서는 똑똑했으나 자라면서 학문을 좋아하지 않자 가왕후는 환관을 보내 태자를 사치와 노름에 빠뜨리게 했으므로 점점 신임을 잃게 됐습니다. 태자는 또 가황후 당인 가밀과 사이가 나빴고 가밀은 가황후에게 태자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황후는 태자를 모해하려고 하는 뜻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태자는 가황후의 계책에 빠져 모반죄로 서인으로 폐위되고 태자의 생모였던 사수건도 피살되고 맙니다. 300년 태자휴리 허창으로 유배되었는데 죄도 없으면서 폐위되자 조야가 분노했습니다. 가황후의 일당인 조왕륜이 낙양에 있을 때 신복인 손수의 계략에 따라 가밀로 하여금 가황후에게 태자의 제거를 권고하게 하고 그 본인은 그 일이 끝난 후 태자를 위해 복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황후를 폐위시키고 이름을 떨치려고 하였습니다. 그해 3월 가황후는 과연 사람을 보내 태자를 독살했습니다. 이에 4월에 조왕륜이 제왕경을 보내 입궁하여 가황후를 폐하게 하고 가밀과 가씨 친당을 죽였으며 장화와 배위도 이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황후도 사사되었습니다. 이때 가황후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마초적인 남성 위주의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에는 몹시 나쁜 여성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몇 개 논문을 보니까 적어도 10년 동안 전국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가황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고 죽게 되는 거죠. 정변이 성공한 후 조왕륜은 스스로 상국이 되어 찬탈을 음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은 조왕륜의 부하 손수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손수도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리를 좋아하여 조금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는 더욱 어지러졌습니다. 8월에 회남왕 윤이 낙양에서 기병해서 조왕륜을 토벌하다가 실패하여 피살되었고 이로 인해 죽은 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손수는 제왕경과 낙양에서 서로 불하여 마침내 제왕경을 허창에 머물도록 내쫓았습니다. 얼마 후 조왕륜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301년 조왕륜은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건시로 바꿨으며 해제를 태상황으로 받들어 낙양성 동쪽에 있는 금룡성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륜이 칭제한 후 손수가 정권을 장악을 했었고 제왕경이 허창에 성도왕 영이 업에 하관왕 옹이 장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왕경은 해제의 작은아버지, 성도왕 영은 해제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강한 제후왕들이었습니다. 301년 3월 제왕경이 먼저 제왕륜을 토벌하였습니다. 성도왕 영, 하관왕 옹, 성산왕 예 등이 모의하여 동시에 군대를 일으켜 낙양으로 진격하자 조왕륜은 이와 맞서 싸웠으나 패했습니다. 5월 금구영인 왕연은 손수를 죽이고 조왕륜을 패한 후 해제를 복위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왕의 군대들이 낙양에 도착해서 조왕륜과 그 당파는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이때 전사한 사졸이 모두 10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해제가 복위한 후 제왕경이 대사마가 되어 정권을 잡고 하관왕 옹과 성도왕 영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제왕경이 정권을 잡고 교만사치스러워지자 내외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당시 해제 아들과 손자가 죽었기 때문에 성도왕 영이
후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왕경은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려고 마침내 302년 청화왕 담을 황태자로 삼고 스스로 태자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화왕 담이 황제가 됐을 때도 권력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왕 영은 하관왕 웅과 결탁해서 반대하였고, 그해 하관왕 웅이 제왕경의 죄상을 상주하여 제왕경을 패하고 성도왕영에게 정치를 맡도록 주장하면서 군대를 진군시켰습니다. 이때 낙양에 있던 장사왕 예는 하관왕 옹에 호응하여 해제로부터 제왕경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왕경을 사로잡아 죽였는데, 같은 당의 삼종을 멸하니 죽은 자가 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제왕경이 죽자 이한 등은 다시 장안으로 물러났습니다. 제왕경이 죽은 후 성도왕영이 집권하여 대소사를 모두 그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과 비교하여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여 정사는 더욱 해이해졌습니다. 그는 장사왕 예가 재략이 있는 데다가 낙양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303년 8월 성도왕영은 하관왕 옹과 같이 장사왕 예의 죄를 상주하여 예를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도왕영은 또한 장방에게 7만의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도왕영 역시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습니다. 장사왕 예는 황보상을 보내 장방을 맡게 하고 스스로 해제를 끼고 성도왕영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때 황보상은 이미 장방에게 패하고 낙양을 잃었습니다. 장사왕 예는 여러 차례 성도왕영 군을 패배시키고 또 장방을 토벌하여 낙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성도왕영과 장방의 연합군이 낙양을 공격했지만 장사왕 예는 견고하게 지켜 전후 6,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낙양에 있던 동해왕 월은 성중의 양식이 적어지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자 304년 금군 장수들과 비밀리에 장사왕 예를 구속하고 성문을 열어 성도왕영을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장방이 장사왕 예를 죽이고 그들의 군대는 크게 약탈한 후 돌아가고 성도왕영도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이어 성도왕영은 해제를 압박하여 태자 담을 폐위시키고 성도왕영을 황태제로 삼아서 승상을 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관왕 옹을 태제로 임명했습니다. 태제는 이 당시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성도왕영이 뜻을 이룬 후 마음대로 형벌을 주고 사람 죽이는 일이 심해지자 사공 동해왕 월은 마침내 금군 장령 및 장사왕의 옛 장군들과 의논하여 성도왕영을 토벌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 동해왕 월 등은 해제를 끼고 영을 토벌하는 한편 태자 담을 복위시켰습니다. 사마왕 월군이 인하여 탕음에서 패하고 해자는 성도왕 영군의 포로가 되어 업에 머물게 되었으며 동해왕 월은 자기 치소인 동해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유주에 있었던 왕준, 병주자사, 동영공 등이 연합하여 성도왕 영을 토벌하려고 업성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성도왕 영은 이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제를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하관왕 옹은 이미 장방을 보내 낙양으로 진격하여 성도왕 영과 해제가 남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받들어 장안으로 갔습니다. 황제가 서천하자 하관왕 옹이 정치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옹은 성도왕 영을 패하고 다시 예장왕 치를 태제로 삼았습니다. 305년 동해왕 월과 범양왕 효가 군사를 일으켜 하관왕 옹을 토벌하자 하관왕 옹은 성도왕 영에게 이들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왕 월과 범양왕 효 군대에 패하자 하관왕 옹은 동해왕 월과 범양왕 효의 군대를 격파하고 낙양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306년 동해왕 월은 왕준의 구원병을 얻어 다시 세력을 떨치게 되고 하관왕 옹이 장방을 죽이고 화해를 구했으나 동해왕 월이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서쪽으로 보내 낙양 장안을 연달아 함락하니 하관왕 옹은 도주하고 동해왕 월 군은 마침내 해제를 받들고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해왕 월 군이 물러간 후 하관왕 옹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으나 간중의 대부분은 동해왕 월에게 복종하게 되고 하관왕 옹은 겨우 성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성도왕 영은 패한 후에 다시 업에 되돌아왔으나 범양왕 효에게 구속되었다가 후에 효의 군사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해 11월 해제는 떡을 먹다 중독되어 죽고
태제 치가 계위하니 회제입니다. 동해왕 월이 태부로서 보정했습니다. 뒤이어 동해왕 월은 하간왕 옹을 사도로 삼고 남양왕 모를 관중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남양왕 모는 군대를 보내 하간왕 옹이 오는 도중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왕 시대 여러 제왕이 벌였던 고륙상자는 일단 끝났습니다. 291년부터 306년까지 전후 16년 동안 참극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306년 이후 몇 년 동안 그 참극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를 팔왕의 난이라고 합니다. 팔왕이란 연하왕 량, 초왕 조왕 륜, 제왕 경, 장사왕 예, 성도왕 영, 동해왕 월, 하간왕 옹을 가리킵니다. 이들 제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국경 안에 있던 일부 이민족들이 진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304년 흉노의 선우였던 유연이 좌국성,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 동북쪽에 있습니다. 에서 한왕으로 자칭하게 되고 저인 이웅도 파촉 지역을 점령하면서 성도왕이라고 자칭하였습니다. 형주와 양주에서도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303년 의양군의 만 남쪽에 있는 이민족입니다. 장창이 강화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세력이 장강 하류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다음해 난이 평정되었습니다. 305년 진의 장군인 진민이 역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강주와 양주, 이주를 공략했으나 307년 진민이 내부의 반란으로 피살되자 반란은 평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방은 오랫동안 안정되어 백성들은 싸울 줄 몰라 모두 오합지졸이었으면 쉽게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방호족은 점차 부족들이 단결하고 또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여 이미 피폐한 진 왕조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회제가 즉위하고 종실제왕의 다툼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민족의 침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년 후 서진은 망하고 남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진 해제 말 이후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옛날에 정근대 시대 학자들은 오종난화라고 해서 오호난화라고 해서 오호가 중화를 어지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는 흉노, 갈, 선비, 저, 강을 가리킵니다. 270년 무제 시대 때 이미 하서의 독발 수기능이 반란을 일주를 함락했으나 278년 겨우 평정했습니다. 오나라를 정복한 이후 시어사 곽흠은 호족을 변방으로 옮겨서 한인의 실제적인 변경을 확보하고 그들의 출입을 엄히하자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6년 관중의 저 강이 반란을 일으켜 저해 장소 제만년이 우두머리가 되어 양산 일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99년 진나라는 이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이 있은 후 산음령 강통은 사육론을 저술해서 앞의 권위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계속해서 내지로 들어온 이민족을 단기간에 옮긴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으며 또한 중앙이 어지러운 서진 왕조가 이런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오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노는 전한 선제 때 호하냐 선우의 항복을 받아들여 그 부족을 오원, 삭방 등 군에 머물게 해서 한인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후한 초 다시 남선우 집단을 서화군에 두었다가 뒤에 이석현 좌국성의 남선우의 정, 즉 그 중앙정부를 옮기게 합니다. 영제 말년에 흉노군은 하늘 도와 황건의 난을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동탁의 난이 일어난 다음 흉노는 낙양 북쪽의 황하 연안에 한해군에 모여 있었으나 그들의 숫자가 나날이 증가하게 되고 지금의 산서성 중부의 분수 유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헌제 때 조조가 하복을 평정하고 흉노를 좌우 남북 중의 5부로 나누어서 모두 3만 박이나 되었습니다. 진무제 때 변방 밖에 있는 흉노가 계속 항복해 오자 진은 그들을 내지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주는 흉노의 거주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갈은 흉노의 하인데 흉노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와 상당군의 갈실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갈호라고 불렀습니다.
선비인들은 흉노가 남쪽으로 이동하자 흉노의 옛 땅을 차지하면서 가장 세력이 강했습니다. 후한 환제 때 선비의 우두머리 단석괴는 중국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선비 부락이 점차 분립하여 서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선비 부족 중에서 모용, 탁발, 단, 우문, 독발, 걸복 등 부족이 가장 힘이 셌으며 이 가운데 모용, 탁발 두 부족이 가장 강했습니다. 저는 한때 서남이에 속했던 이민족인데 연방 동북의 무도군 경내에 있었으며 모두 10여 부였고 백마저가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저희는 또 파군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 무락종 2종이 가장 컸습니다. 후한말 조조는 무도저 수만학을 경조, 부풍, 천수 등 군의 경내에 옮겨 설계해서 유비를 막도록 했습니다. 촉강 후주 때 무주저 400여 호를 광도에 옮겨 살게 했으므로 저인들은 점차로 내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대의 저인의 주요 근거지는 무도 약양 2군이었으며 경조의 저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살고 있었고 일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강은 후한 때 변방의 근심거리였고 중엽 이후에 더욱 심했습니다. 후한 때 강인은 지금의 감숙성 동부와 섬서성 북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동강과 서강이라고 합니다. 강인은 영제 때 단경의 활약으로 그 세력이 크게 쇠퇴해서 5호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호는 진 해제 말기부터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10년 후에는 이미 북방 전체를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304년 흉노의 유연이 왕이라 칭한 후에 남조송 문제 원가 16년 즉 439년 북이가 북방을 통일할 때까지 136년 동안 그들은 북방에서 10여 개의 국가를 세웠고 남방 한족의 동진남조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인들도 북방에 여러 개의 소국을 세웠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을 16국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한인이 세운 나라는 13개에 불과합니다. 16국의 명칭은 흉노가 건국했던 전조, 북량, 하, 갈이 건국했던 후조, 선비가 건국했던 전현, 후현, 남현, 서진, 남량, 강이 세웠던 후진, 저가 세웠던 전진, 후량, 성 혹은 한, 성한이라고도 합니다. 한족이 세웠던 전량, 서량, 북연입니다. 16국 가운데 전진 때 화북을 통일했으나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고 이를 제외한다면 계속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나라가 병립했던 기간은 있었으나 16국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나라는 16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비가 세운 서현, 요서, 대, 저가 세운 구지, 한인이 세웠던 여미 등은 16국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제 말년 가장 먼저 난을 일으킨 것은 파저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본래 파서군에 살고 있다가 한말 장로가 한중을 차지하고 있자 그 부족 가운데 이호가 500여 가구를 이끌고 그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이호와 그 부족을 약양에 옮겨 살도록 하여 파저라고 불렸습니다. 서진시대에 이르러 이 종족은 흥성하여 추장인 이특, 이상, 이류 등 모두가 뛰어나 그 지방이 대부분 그들에게 귀순했습니다. 해제 때 대만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관중의 대기근이 일어나자 굶은 이재민들이 분분히 남쪽으로 옮겨서 이특 형제도 이들을 이끌고 파촉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년 입주자사 조흠이 성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상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조흠은 이상이 지지자가 많은 것을 시기하여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에 이특은 조흠을 공격해서 죽이고 성도를 점령했습니다. 서진은 나상에게 군대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특은 서진에 항복하고 서진은 자기와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나상이 유민들을 다시 원래 관농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자 이특은 여러 차례 호소하게 되고 유민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2만 명이나 되고 면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특은 광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도로 공격했습니다. 303년 서진의 원군이 도착해서 이특을 공격해서 죽이고 이류와 이특의 아들
이웅은 나머지 무리를 수습하여 비성에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해 이류가 죽자 이웅이 우두머리가 이로 추대되었는데 나상이 이를 공격하다 실패하여 도망가자 이웅이 마침내 성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4년 이웅은 스스로 성도왕이라 칭했습니다. 306년 황제라 고쳐 부르고 국호를 성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바로 이때 제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원정하여 정벌할 힘이 없었으므로 파촉 지역에 해당하는 양주, 익주, 영주, 삼주는 이웅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년 혹은 306년에 이미 서진은 분열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씨가 있었던 땅은 파촉계라고 하는 변방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보통 흉노의 유연이 독립했던 것을 16국 시대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연은 후한말 흉노 남선우인 어부라의 손자로 붙인 표는 좌현왕이 되어 유씨 성을 사용했습니다. 조조는 흉노를 우부로 나누고 부의 우두머리에게는 모두 유씨성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유표는 좌부수가 되어 현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진 무제 때 유연이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했고 무제는 그를 북부도위에 임명했습니다. 해제 때 유연은 오부대도독이 되어 오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왕 영이 업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유연이 성도왕 영을 따르게 됩니다. 304년 왕준, 동영왕 등이 성도왕 영을 공격하자 유연은 흉노로 돌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상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왕 영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유연이 흉노에 도착한 이후 서진의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면서 좌국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308년 유연이 황제로 즉위하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다음에 유연은 아들 유총을 보내 낙양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유연은 성록, 왕미 등에게 기주, 청주, 사주, 예주, 서주, 연주 등 여러 주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황하 중하류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낙양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310년 유연이 죽고 아들 유화가 즉위하였습니다. 이해 유총이 유화를 죽이고 자립했습니다. 이때 관동 지역 대부분은 흉노 땅이 되었고 낙양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황제와 신하들은 여전히 내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해왕 월은 흉노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자 성록의 토벌을 자칭하여 연주, 예주 지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동해왕 월은 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조정의 중심과 명장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갔으므로 낙양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311년 해제가 동해왕 월의 전행을 분하게 여겨 비밀리 장군 구희를 보내 동해왕 월을 토벌하게 하니 이 소식을 듣고 동해왕 월은 화가 나서 죽었습니다. 태위 왕현 등은 동해왕 월의 장사를 치르려고 동해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성록은 허창에서 그들을 추격해서 서진의 군대를 고현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서진의 군사 10여만 명은 거의 죽고 왕공 대신 대부분이 포로가 돼서 이때 서진의 무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 낙양은 기근으로 백관이 흩어졌으며 유총은 이 기회를 틈타 군대를 보낸 낙양을 공격하니 서진의 군대는 연전연패하여 낙양이 함락되고 회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총은 유요 등을 보내 서쪽으로 진격하여 장안을 점령하고 남양왕 모를 죽이고 유요를 관중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구희는 예장왕 단을 받들고 몽현에서 행대를 세웠으나 성록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록은 왕미를 죽이고 그 부하를 합병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312년 서진의 안정태수, 가필, 풍익태수, 상림, 안희호군, 국윤 등이 기병하여 장안을 공격해서 함락하자 유유는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가필 등은 이에 진왕업을 받들어 태자로 삼아 행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흉노의 유총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장안에 전해지자 진왕업은 황제가 되어 연호를 건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민제입니다. 이후 유요는 해마다 서쪽으로 공격하여 316년 다시 장안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서진의 군사들은 식량이 다 떨어지자 민제에게 항복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때 진의 북방은 대부분 함락되었고 겨우 세 지역만이 서진의 지방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주자사 유곤이 양곡을 지키고 있었으며 서쪽으로 서진의 탁발부의 주장인 의로와 접하여 병주의 북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주자사 단필제가 개에 머물고 있으면 유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필제는 본래 유주의 선비로 그 부친 무목진이 요서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해제 때 서진으로부터 요서궁에 봉해졌습니다. 해제 때 무목진을 대선으로 삼고 단필제를 좌연왕으로 삼아 서진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314년 왕준이 성록에게 살해된 단필제는 유주자사에 임명됩니다. 이 밖에 량주자사 장식이 고장 현재의 감숙성 무의시입니다. 머물고 있으면서 역시 서진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방의 세력은 흉노를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가 세웠던 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화북 지방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강동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낭야왕 예가 진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민제가 죽은 다음에 317년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원제입니다. 이때부터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해서 민제 때까지 낙양의 수도를 정했던 서진과 구별합니다. 이후 서진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동진과 16국이 남북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